안녕하세요. MC 김지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정말 모시고 싶었던 대표님을 드디어 모셨습니다. 네, 바이오 쪽에서는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이혜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짧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펀드 매니저를 쭉 업으로 했었고요. 지금은 바이오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이혜진의 바이오 투자 학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인플바이오의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이혜진의 바이오 투자 학교도 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거기 가시면 바이오 관련된 A부터 Z까지 저는 다 알 수 있다고. 뭐 시장 얘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국내 주시장이 미장이 조금 빠지면 우리나라는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변동성도 엄청 커지고, 최근에는 굉장히 시장에 강했던 주도주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가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빼고는 이렇다 할 만한 뭐 강력하게, 그러니까 빠졌을 때도 회복되는 것도 다 좀 보면 뭐 조선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회복의 그 강도가 약한 것 같고, 전체적인 국내 증시 흐름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변동성이 좀 심한 장이라고 보시는지. 네, 뭐 주식시장을 크게 이제 예측하지 않고 네. 이제 운용을 하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고, 네. 이제 예측하기보다는 대응을 잘 해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근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장하고 우리 장하고 네. 같이 연동성이 앞으로도 계속 클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다 촘촘하게 네. 먹이 사슬이 묶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산업이 흔들리게 되면은 국내도 당연히 네.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뭐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 네.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단독으로 뭐 미국 경기가 침체인데 우리나라는 괜찮고, 이런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괜찮을 수 있겠는데, 네. 만약에 미국이 경기 침체가 된다면, 제가 경기 침체 간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만약에 미국이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얘기고요. 또 하나는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절대적으로 국내에 중요한 영향을 맞습니다. 미치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국내 주식을 먼저 파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펀더멘탈적으로, 그다음에 수급적으로 둘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미국 시장이 흔들린다 그러면은 국내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시가총액 상위주에 보니까 최근 데이터에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비중이 16%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전체 시총에. 네. 불과 뭐 3년 전만 해도 11%, 12%대에서 급격하게 네. 계속 올라가고 있고, 앞으로 좀 계속 커질 거라고 보는데, 대표님 보시기에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 뭐 가장 매력적인 업종, 뭐 예상은 되지만 어디라고 보시고, 코스닥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코스닥 안에서의 비중은 이제 높게 올라왔지만 산업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아직까지 산업 전체에서 이제 차지하는 비중은 뭐 5%에서 7% 정도, 요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중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충분히 20% 이상까지도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상당히 이제 호되게 당한 적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기대감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사실 벤처 기업들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희망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빠르고요.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일부 종목에 의해서 시장은 약간 바이오가 이제 들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더 금리가 확실히 떨어지고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바이오, 앞으로는 바이오의 성장률로 친다 그러면 바이오 섹터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바이오 섹터가 있습니다. 뭐 제조부터 해서 신약 개발, 또 진단해서 신약 개발도 굉장히 다양하게 또 세분화가 되잖아요. 모달리티별로, 그다음에 기전별로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항체하고
이제 최근에 항체 치료제가 중심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네. 그러면 항체 치료제를 의미하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 항체에다가 화학 기술이 가미된 ADC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화학 쪽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꽤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과거부터 네네. 열심히 그렇죠. 제네릭도 네. 만들고 네네. 해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본, 우리나라 그리고 또 중국 이렇게 이제 화학 쪽이 같이 가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융합이 되면서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도 잘하는 업체들이 나오게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워낙 이제 CDMO를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긴 하지만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작지만 골고루 잘하는 회사들이 틈틈이 나온다. 뭐 이중항체 ADC부터 TPD 단백질 분해제 부터 해서 다양한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가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부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런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향후에 아마 그 바이오가 점점 시가총액이 커져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관련돼서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궁금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펀더멘탈도 있고 뭐 수급적인 부분도 있고 뭐 모멘텀도 있고 기술적인 분석, 뭐 차트 분석이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고,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투자해야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주식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특히나 바이오 쪽에 투자하신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펀더멘탈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바이오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펀더멘탈이고 두 번째도 펀더멘탈, 세 번째도 펀더멘탈입니다. 이게 없다 그러면 당장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회사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네, 모멘텀이라고도 하고 이벤트가 있느냐. 네. 그래서 향후에 관심을 가질 만한 일정이 좀 있느냐. 이제 1년 이내에 이런 것들만 이제 그 일정을 관리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개인들이 전부 다 체크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또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제약바이오 업종 투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심해야 될 리스크 요인 같은 건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리스크 요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주식에서 대박을 터뜨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보다 기본적인 자세가 피할 수 있는 위험은 피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겁니다. 태풍이 오는데 굳이 바닷가 근처에 갈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기술 트렌드가 맞는지 글로벌 트렌드에 맞는지 두 번째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출은 했는지 그리고 현금은 일정 부분 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공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도 이제 같이 스터디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또 질문도 더 이제 그 윗단의 질문 하시는 거 보면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걸러내다 보면은 좋은 종목들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정이 좋은 이벤트가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계획을 짜서 포트폴리오를 짠다 그러면 조금 더 재미있게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임상이 될지 안 될지 검증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 임상 그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임상 1상, 2상,
삼상이라는 그쵸. 단계가 있습니다. 네네네.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네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AI로 하면은 네네. 그냥 약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데 AI로 하는 것은 신약이 가능한 물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물질을 발굴하는 거에 그치는 거고요. 네네.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세포 단위에서 비커에서 네네. 이제 검증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쥐한테 또 네네. 놓아서 안전한지 약물이 작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는 사람에게 놓는 임상 단계는 똑같이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일상 성공하는 확률, 이상에는 성공하는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바이오는 뜬구름 잡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이오는 과학이고 걸러낼 수 있다. 확률을 생각하셔라. 이런 말씀을. 어떤 회사가 지금 임상 일상 단계를 하고 있다 그러면 60% 이상 임상 일상을 성공할 확률이 있는 겁니다. 임상 이상 30% 약간 넘는 확률로 성공. 7개는 10개 중에 7개는 실패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할 확률이 있지 않느냐. 일반 투자자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전문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확률로만 생각을 하시고요. 임상 이상을 하고 있는 물질이다 그러면은 임상 일상에서 어떤 데이터가 나왔는지는 조금 공부를 하시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에서 일부는 안전성뿐만이 아니라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치료 효과까지도 일부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에는 안전성이 주요 평가 지표이긴 하지만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도 일부는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이라기보다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 일상 단계에서 어느 정도 치료 효과가 나왔는지 그 데이터를 보면서 안전성도 좋고 만약에 임상 이상에서도 이 정도 임상 일상 데이터라고 그러면 해볼만 하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는 필요한 거죠. 대표님 얘기 들어보면 이상일 때가 그럼 어떻게 보면 주가 측면에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장 주가의 그 탄력도나 뭐 변동성 측면이 일상이 60% 맞습니다. 비중이면 일상일 때가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가 측면으로는 임상 일상에서는 대부분 한 배 정도 통과하면은 이제 뜨고요. 그 다음에 임상 이상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배에서 3배까지도 임상 이상에서 뜨고요. 임상 이상에서 만약에 약효를 검증을 하면은 그 약물에다가는 이름도 붙여주고. 약물로서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임상 3상 가서 실패할 확률이 있지만 다른 쪽으로 분명히 더 쓰일 수 있는 그런 일단은 약효를 증명한 경험이 있는 약물이죠. 그래서 재창출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바라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확률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님 보시기에 이 위탁 생산하는 CDMO 분야, 그다음에 항암제 분야, 그다음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 ADC 이중항체 플랫폼 각각의 이제 국내 기업들 이제 나중에 말씀 주실 건데 그냥 글로벌로 봤을 때 이중항체 플랫폼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고 항암제 국내에서 항암제 개발은 드디어 이제 렉나자가 승인 받았잖아요. 그럼 글로벌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렉나자를 뺀 나머지 항암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의 글로벌 순위, 경쟁력 그리고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이중항체 플랫폼, ADC 플랫폼 관련돼서 국내 회사들의 경쟁력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이거 그 바이오는 무조건 숫자입니다. 숫자. 바이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리 예를 들어서 이중항체든 ADC든 간에 글로벌 빅파마로부터 픽을 당하는 회사는 굉장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빅파마한테 픽을 당하는 게? 그거는 확률이라기보다는요. 그런 자격 요건을 갖춘 회사들이 극히 이제 적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특정한 회사가 그 ADC든 아니면 이중항체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기술 이전을 해 간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많은 예를 들어서 ADC다 그러면 ADC 하는 많은 회사들을 다 봤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그 ADC만 이제 살펴보는 네. 그런 부서일 겁니다. 네, 네. 그 연구원들일 거고요. 네, 네. 그렇죠? 네. 전문가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글로벌리 가장 전문가들이 글로벌에 있는 그 ADC 만든다, 나 좀 만든다 네, 그런 회사들의 물질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다 검토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픽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기술 수출을 어느 정도 했느냐 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일단 인정을 할 만하다라는 거죠. 그런 기업들은 또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빅파마의 글로벌 기술 수출을 한 경험이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 이 기준으로 기술력을 평가하신다 그러면 그게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도 계속 주도주로 가려면 어떤 조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 하반기에는 아마 금리가 네. 떨어지겠죠. 네. 지금 벌써 이제 하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다음 달부터는 4분기인데 네. 금리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11월 달하고 12월 달은 바이오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학회도 있고요. 네네. 학회가 그다음에 있죠. JP 모건도 네네. 있고 12월 달에는 미국 혈액 학회도 있고요. 또 10월 달에는 면역 학회도 네.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리고 이번 달부터 이제 에스모라든가 이런 네네. 분위기를 슬슬 네. 이제 올려대죠. 그래서 학회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아스코라는 큰 이제 학회가 있고 맞습니다. 나서는 다소 뜸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9월부터는 학회가 시작이 됩니다. 학회라는 게 그냥 뭐 이제 모여서 그냥 발표하고 네네. 정보 교류 이런 그게 것보다는 아니죠. 네. 그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임상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2년, 3년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하게 그 회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에 대해서 임상 결과를 또 뽑고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큰 학회에서 발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임팩트를 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그런 그 빅파마들에게 물질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래서 학회라는 것은 그냥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수출 그리고 그 물질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학회가 있을 때 굉장히 강세를 보이는 그리고 학회에서 정말 뭐 박수를 받을 만큼 중요한 그런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학회도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도 계속해서 인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 침체를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경기 침체가 우려된다 그러면 금리를 빠른 속도로 인하할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전번에 7월 달도 7, 8월에도 어땠냐면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면서 같이 동반해서 급락을 합니다. 경기 침체는 모든 것을 빨아들일 수 있죠. 초반에는. 그러다가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경기 침체만큼은 가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바이오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요. 금리는 다시 이제 서서히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바이오 같은 주식은 계속 상승할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학회 일정도 있고 금리가 이제 하향되면서 바이오는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건 짧게 답변 주셔도 되는데 지금 방금 대표님 계속 얘기하신 것 중에 물질이란 단어를 쓰셨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물질이 어떤 의미인지. 물질이요? 각 회사들은 신약으로 개발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화합물 같은 건가요? 화합물?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는 요번에 이제 폐암 치료제를 렉나자라는 것을 맞죠. 그렇죠. 렉나자도 이제 초기에는 아마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죠? 유한양행에서 이제 준 이름이 있죠. 임상 2상을 할 때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 하나하나가 하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뭐 우리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물질, 프로젝트, 그렇죠? 네. 이렇게 파이프라인, 다 이렇게 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하나 하나가 대단히 중요한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왜 제약바이오를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는지 그것도 이유 짧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갈 때 큰 타격을 받으니까 거꾸로 내려갈 때는 그러네요. 수혜가 되겠죠. 그 거꾸로 이제 올라갈 때는 왜 어렵냐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금리가 1% 올라갈 때마다 바이오텍 주가는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금리가 4% 이상 상승하면서 대부분 우리나라 미국 바이오텍 할 것 없이 주가가 70%에서 크게는 85%까지 주가가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닥에서 이제는 한 20-30% 정도 바닥에서요. 20-30% 정도 올라온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느냐. 한마디로 바이오텍은 계속 돈을 써야 됩니다. 돈을 벌지 못하고 써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네요. 자본 조달 비용. 싸지니까. 그러니까 올라가면 더 높아지니까. 그렇죠? 이자가 이자를 많이 줘야 엄청나게 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돈을 꿔주지 않습니다. 나도 힘든데 무슨 약을 만들 가능성이 낮은 곳에 내가 왜 투자를 하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지금 최고조지 않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위험성이 높은 확실하지 않은 바이오에 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논리가 있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국내 바이오도 몇몇 업체들을 빼고는 벤처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각을 이제 왜 금리의 영향을 받느냐를 알 수 있고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할인율이라는 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신약이 없고 이제 나중에 2030년도에 약이 나올 거고 개발을 해서 우리는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흐름은 언제 생깁니까? 2030년부터 조금씩 이제 뭐 500억, 1000억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예측을 할 겁니다. 그 미래의 현금을 지금 현가로 가져와야 되잖아요. 가져올 때 할인율을 적용을 하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할인율이 1% 올라갈 때마다 바이오텍의 주가는 1%당 15%에서 대략적으로 20%까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금리가 떨어지는데 왜 좋으냐? 가만히 있어도 이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에 할인율이 떨어지면서 바이오텍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역발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이오텍 주가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데는 금리가 가장 비쌀 때겠네요. 그렇게 보셔야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바닥에서 한 30% 정도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유치한 질문일 수 있는데 글로벌 빅파마들은 여유 현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현금을 안 쓰고 금리가 엄청 싸지면 외부에서 조달해서 그 비용을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런 거예요. 빅파마의 그 자금 조달은 1년에 그 빅파마 10 기준으로 하면은요. 거의 10몇 조씩 연구개발 자금을 씁니다. 10몇 조를 R&D만 R&D만 엄청난 연구를 쓰네요. 14조, 15조 이렇게 쓰고요. 마케팅 비용만 28조 원을 씁니다. 한 1년에. 그래서 우리나라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팔려 그러면 마케팅을 하려 그러면은 그 이제 빅파마의 파워를 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네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회사들은 대부분 2천억 원 어느 정도 연구개발을 한다는 회사들은 2천억 원 정도를 연구개발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70배 차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차이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점들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가급적이면 2인상, 3상에 참여를 해서 그 노하우를 얻고 굉장히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경험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을 스스로 이제 조직을 짜고 이제 파는 그런 업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그런 약물들이 대부분 아주 특화된 이제 항암제를 파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아주 그 특이한 희귀 질환이라든가 희귀질환, 예,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파워가 아주 돈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이제 네트워크를 깔 때 스스로 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암제라든가 일반 의약품을 파는 그런 마케팅 조직은 그야말로 조직력에 의해서 판매량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마케팅 파워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이제 차이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